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이네요. 오늘도 보자. 국방논평 꼭지로 말씀드려야 되겠고, 오늘은 AH-64 아파치 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금년에 도입하기로 한 예산이 이제 1차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육군은 거기에 또 대응해서 뭐 이제 K-21 장갑차나 K2 전차의 추가 양산 이런 게 되면서 약간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정권 또 교체를 맞아서 새로운 또 움직임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잉사 입장에서도 지금은 필요한 때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AH-64는 일반 대중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차 킬러, 그리고 거의 뭐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돼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역할이 초창기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이제 많이 변했고 전반적으로 위축됐죠. 그리고 그 한계성, 플랫폼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2030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미국 육군도 차세대 헬기를 좀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기가 됐던 나자프 전투, 이라크 침공 당시 2003년의 일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의외로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보여드릴 네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어포스 매거진에서 2003년도에 나온 기사죠. 이 나자프의 전투가 벌어진 그 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매거진은 공군 잡지이기 때문에 육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자료는 전반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아주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나자프 전투라고 해서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3월 24일 아파치 공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뭐 깊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글판 위키피디아에는 이 나자프 전투에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나자프 전투 자체가 방향성이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겠구나. 미국에서는 크게 이라크 침공 이후에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자료인데, 이게 아마 캐나다 육군의 장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말로 치자면 뭐 육군 대학 같은 데에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 육군의 아파치의 운용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다룬 논문이죠, 석사 논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파치, 오늘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나자프 전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보수 이제 연구단체로 알려져 있죠. 랜드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이제 냉전기 이후에 육군 전력과 공군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오늘의 주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되어 있다는 말씀, 소스들이 다 있고, 오늘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제목을 구글에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었죠. 2021년 작년 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아파치급 공격 헬기 36대 도입한다. 예산이 3.17조 원, 3조 1,700억 원이 배정된 것이 있었고, 이게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올라왔고 정부 차원에서 통과돼서 작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미끄러졌죠. 그래서 1차 연도 배정된 예산이 170억인가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공격 헬기의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이라는 부분,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게 관련된 동영상도 몇 개 올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는 동의하는 바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자그마치 대당 800억이 900억에 가까웠어요. 웬만한 고정이 최신 전투기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것이 아파치 헬기일 것이다
가격 비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언급된 바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까지 올라와서 예산이 없어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뒤에 이 결정 과정, 육군의 입장, 육군도 항공 지원 전력을 자기 지휘 아래 두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요. 근데 오늘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보도죠. 공격력이 170억이 아니고 154억이네요. 이게 이제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파치는 2026년 정도까지 생산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새로 이제 도입하는 것들도 그 신규 기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옛날 기체들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개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3조 몇천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아파치 헬기에 쓰지 않기로 함으로써,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소형 무장 헬기가 또 등장하고 있고 금년 말부터 생산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차세대 기동 헬기를 30년대 초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 중이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파치에 대한 대가로 이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K-21 보병 전투차하고 K2 전차를 대량으로 추가 생산해서 뭐랄까 육군에 좀 아쉬운 점을 달래주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술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게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다시 몇몇 유력한 국방 관련 기자들 입을 통해서 분위기가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나자프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 3월 24일 날 시행된 작전이에요. 야간 타격이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한 지 3, 4일밖에 안 됐던 초기예요. 그냥 바그다드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동원된 기체들은 제11 육군 항공연대 소속이었어요. 32대가 동원됐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가 36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아파치가 한 작전에 그냥 몽땅 다 투입됐다. 대규모 작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식은 64D 롱보 형태, 롱보였어요. 그 당시엔 최신이었었어요. 작전 목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바그다드로 그냥 직진을 한 거잖아요. 방어막이 있으면 회피하고라도. 그게 이제 나자프라는 중간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그다드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강력한 주적 부대 중인 정예 부대라고 해야 되겠죠. 메디나 사단이 있었고 메디나 사단의 기갑과 포병 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 32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나자프 전투예요. 예.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은 진격하는 과정에 그렇게 저게 방어막이 센 지역이 아니라고 이제 미국 육군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제압 포격이 없었어요. 대공망에 대한. 그냥 밤중을 이용해서 기밀을 유지한 채 전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결과는 뭐냐? 한 대가 격추됐어요. 32대 중에. 격추 대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종사 2명이 격추라기보다는 불시착을 했어요. 늪지대에. 그래서 조종사 2명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무장을 한 민간인들한테 잡혀서 이라크군에 인계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투를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목표 달성하기 전에 전 기체가 전부 다 후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기체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예. 그 중에는 RPG를 맞은 기체도 있었고 돌아올 때 연기를 뿜으면서 돌아온 기체도 있었고 또 기체 엔진 2개 중에 하나는 작동이 안 돼서 나머지 하나로 귀환한 기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예. 저게 방공망의 저항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괄적인 사안이고요. 자, 그래서 이 타격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면은 미국 육군도 우리 한국전 이래로 이 공격 헬기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대요. 왜냐하면 한국전을 치르면서 미 공군이 육군이 딱 필요할 때 못 와준다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게 육군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적지 중심 전선의 훨씬 뒤에까지 도달해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공격 헬기의 출발점이었고 아파치가 그 중심에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걸프전에 가기 전에 2개월에 앞서서 독일에서도 육군의 아파치 헬기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이 알 수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가게 되면 야간에 중심 타격 작전을 하겠구나. 기갑 세력들의 뒤를 쫓는, 가서 쫓아가서 없애버리는, 타격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겠구나라고 조종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작 이라크에 투입돼서 3월 20날 오늘 주제 며칠 전에 3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군 3사단을 진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심 타격 작전을 짭니다. 3월 24일 작전과 유사했어요. 예. 그런데 먼지가 심하고 시야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제기 역할을 하는 블랙호크하고 가운데 연료 공중 급유를 담당했던 치누크가 이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작전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육군 3사단은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육군 항공대가 많이 초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건대 육군도 이 작전에 성공해서 바그다드 진격에서 성과를 내고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방만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민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성과 위주로 출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당시에 불시착한 아파치입니다. 위에 보시면 롱보우 레이더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 2003년이니까 아파치 D형이고 롱보우 형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조종사 2명이 포로가 됐었다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락했을 때 신호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라크에 방공 화망이 너무 강력해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체는 나중에 에이테킴스라고 아시죠? 육군이 운용하는 뭐랄까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뭐 한 200-300km 이상 가는 그거 2발을 쏴서 결국 이 기체는 사진 속의 기체는 이제 폭파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24일날 실패를 맛본 거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다시금 이틀 후에 유사한 작전을 다시 시도합니다. 예, 이때는 상대적으로 성공이었어요. 그렇지만 작전의 형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4분간에 걸쳐서 사전 포격을 했어요. 적지 중심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적진 뒤로 100km 이상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포격은 일반적인 포병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뭐 사전거리가 기껏 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자주포 전력은 그게 그만큼이 안 나왔어요. 사전거리가. MLRS에서 로켓포를 쐈지만 로켓포의 사전거리도 100km를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에이테킴스가 주력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여기 MLRS가 언급되는 이유는 MLRS에 실어서 에이테킴스를 발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전과 달랐던 거죠. 예, 이전과 달랐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공군과 해군의 FA-18과 공동작전을 했어요. 예, FA-18이 주위를 이렇게 지켜줬어요. 자, 그런 점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1차 작전 때는 적을 타격할 때 예전에 아파치가 해왔듯이 호버링 한 상태에서 즉 하늘에서 멈춘 상태에서 적을 겨냥하고 발사를 했어요. 예. 그게 그 당시까지는 기본 전술이었어요. 그러나 멈추는 순간 화망에 걸린 거죠. 그때 이라크군이 활용한 것도 제가 봐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소화기 즉 뭐 7.62mm 그 다음 제가 봐서는 23mm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파치가 23mm 탄에 대해서는 전 기체에 방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7mm, 20mm 정도까지 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RPG를 쏜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라크군은 맨페이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당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파치가 무장을 발사하기 위해서 호버링하면 그 세력들이 그런 화기들이 몰려왔던 거죠. 거기에서 모든 기체들이 피격당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기동간 사격을 합니다. 예.
멈춰준 호버링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화망의 집중 사격을 피했어요. 대신에 명중률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 아파치의 피해는 없었어요. 그 성과도 있긴 있었지만 뭐 널리 자랑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라크 전쟁 끝나고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파치의 역할이 뭐냐? 단지 그때 작전 실행의 문제냐? 여러 가지 방만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공격 헬기, 아파치라는 공격 헬기의 플랫폼적인 한계냐? 이게 논란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금 한참 흐른 후에 우리는 이제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봤을 때는 플랫폼의 문제였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라크 침공의 나머지 전투에 있어서는 아파치가 이렇게 대규모로 주위의 지원을 받지 않고 또는 뭐 지원을 받더라도 이렇게 중심 타격 전투를 수행한 바가 없어요. 대신에 아파치는 정찰과 근접 지원에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어요. 정찰 같은 경우도 위에 전자전기 그리고 위에 이제 공중 통제기 그리고 공군의 세력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의 위치를 낱낱이 파악하는 거. 그런 것에서 아파치가 현격한 공이 있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에 안정화 작전이 있었잖아요. 자, 나머지 지역을 거기서 미군의 대부분의 피해가 났죠. 민병대와 게릴라와 전투에서 그때는 대부분이 시가전이었어요. 그때 아파치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치 조종사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공군은 이 아파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전면전 상황에서 아파치 헬기만을 동원한 이제 폭격기식으로 하는 셈이죠. 공군이 폭격하듯이 아파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 속도도 안 되고 스텔스성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작전을 펼치는 지상이 우리 아군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날렸어요. 그 점은 그게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뒤에 전술 변화를 지켜보면은 접수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가전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경우죠. 그때는 아무리 근접 지원 항공기라도 제트기가 접근하기보다는 아파치가 훨씬 효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자프 전투가 아파치 공격 헬기의 전술이 전환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적지 중심 타격이 아니라 시가전과 근접전 지원이다. 지상군과 같이 가야 된다. 그 지상과 아파치가 라인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육군 소속이니까. 그렇지만 최초에 육군이 꿈꾸었던 육군이 보유한 육군의 통제를 받는 F-16, F-18 이건 아니다. 항속거리도 짧고 속도도 느리다. 또 이라크전에서는 지상 가까운 데서의 모래바람 같은 데서도 취약했다고 해요. 오히려 일반 고정익 전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치가 못 뜬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꾸로의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름 같은 게 낮은 구름이 잔뜩 꼈을 때는 고정익 전투기는 지상 목표를 보지 못하는데 아파치 헬기는 그 구름 밑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결과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전장에서 한국이라는 특수성, 특히 이제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지형의 특성을 많이 봤죠. 좀 전에 드린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그 사막 기후, 모래바람 이런 게 아파치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고정익 전투기는 높은 데를 고도가 높으니까 영향을 덜 받는데 한국 전장에서는 어떨까? 최소한 적지 중심 작전용으로 육군이 아파치 헬기만을 동원해서 적 후방으로 100km, 200km 들어가서 중심을 타격한다? 이런 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무모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경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언급의 바탕을 두더라도. 자, 이건 이제 에이테킴스를 발사하는 MLRS죠. 여기서 이제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치 추가도
뭐 아파치급 추가 도입이죠. 그것을 예산을 없애는 데 있어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거든요. 국회하고 정부가. 그리고 그 후속으로 혹시 서운해할지 모르는 육군을 위해서 K2와 K21로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공군과 육군에 서로 영역 다툼이 있었어요. 해병대는 덜해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항공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유력한 전략 연구소들이 공군은 육군을 불신하고 육군은 공군을 불신해요. 예. 그래서 공군도 이제 해명을 하죠. 왜냐하면 지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지 전장이 끝난다는 걸 공군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신의 무기들은 예전과는 달리 기상의 제약에서 많이 벗어났다. 정밀 무기 그리고 정밀 센서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양측 사이에 좀 벽이 두텁다. 그래서 서로의 자존심 싸움의 경계선에 있었던 게 아파치 헬기다. 그것 때문에 나자프의 굴욕이 발생을 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차세대 기동 헬기로의 개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먼 항속거리 훨씬 빠르는 비행기. 그래야지만 지상 화기로부터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는 이미 오래됐죠. 나자프 전투 이후에 D형이 지금 E형으로 다 바뀌었죠. E형이 생산 중이고 미국은 지금 상당히 보유량이 많으니까 그 앞에 버전 D형을 포함해서 E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구입은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실제 아파치는 DS-E로 개량이 됐지만 실제 전장은 2003년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일반화 됐잖아요. 그리고 단거리 대공 미사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10km, 20km짜리. 예. 우리만 생각해 보십시오. 국지 방공 레이더가 있죠. 거기에 연동되는 30mm 차륜형 대공포가 있죠. 비호 복합이 있죠. 신궁이 있죠. 천궁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공격용 헬기를 다 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비록 개량이 되었지만 아파치의 전장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대공 방어망을 갖춘 적과의 전투는 훨씬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북한, 우리 지금 아파치가 대부분의 북한의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예. 북한의 방공망은 어떻느냐?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전장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둘째 가량 스러워할 대공망을 가지고 있고 맨페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더로 추적되는 대공 기관포가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단독으로 종신 타격은 불가능하다. 또 우리 아파치 공격 헬기 세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갑 세력들이 날 잡수시오라고 이렇게 오밀조밀 자기끼리 모여다니지 않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한반도는 뭐가 많습니까? 산악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 공격 헬기에게 굳이 아파치뿐만이 아니라 공격 헬기에게 적당한 전술은 매복과 기습입니다. 산 뒤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쏘는 거죠. 예. 그게 최적의 전술이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기습 공격 내지는 육군의 근접 지원이에요. 예. 또 그런 이제 지형 지물을 이용한 공격 전술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적의 라인, 즉 우리 그러니까 직선 시야에서 벗어나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헬파이어는 그게 안 되죠. 내가 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하기 위해서는 내 가시선상에 적의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즉 그 말은 적도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자기들이 미사일 개발하다 실패했죠. 차세대 데이터 링커가 되는 대전차 미사일 개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체에 한해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들을 쓰고 있어요. 스파이크 NLOS. 그게 가시선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성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게 지금 아파치 전술에 맞다는 겁니다. 예.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LAH에도 지금 청검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크에 준하는 미사일이에요. 예.
헬파이어랑은 세대를 달리해요. 생존성이 훨씬 보장되는 미사일이에요. 그 전술로 가고 있고, 또한 정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무인기하고의 합동 전술이 강조되는 상황이에요. 내 미사일이 도달하는 사거리 지금 10km, 20km밖에 안 되죠.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그걸 넘어서는 적진의 상황은 무인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체 형상도 미래의 공격 헬기는 지금처럼 공격 헬기의 동체 형상이 아닐 거예요. 무인기나 무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탑재체, 어떻게 보면은 무인 항공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체 형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차세대 기동 헬기에서 그런 걸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속도와 항속거리를 훨씬 늘려서 작전 범위를 늘리고 육군이 원하는 바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밑에 맨페이지나 기관포에. 그게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게 날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죠.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도 이런 형식으로 개발될 걸로 보여요. 스피드 항속거리 향상이 되죠. 그리고 장사정 타격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헬파이어 미사일에서 부분적으로 스파이크 NLOS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렸다. 본인들이 그 미사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에서 나오는 LAH의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LAH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기체 형상이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기에 유리한 형상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방호력이라는 부분, 적탄을 똑같이 피격됐을 때 방호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파치 헬기보다 떨어지겠지만 그 외 모든 부분에서는 구성을 잘하면 공격 체계까지 합쳐서 아파치보다 한국적인 전장 상황에서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LAH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예전에 다뤘던 동영상도 있는데 뒤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파치 헬기가의 운용 개념에 큰 변화가 발생했던 2003년 이라크 침공 시에 나자프 전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두 번 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